자, 안녕하십니까. 활기찬 하루 보내셨나요? 자, 보람찬 하루 보내셨습니까? 자, 이제 유수하고 함께 또 정보 처리 공부하실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데이터베이스 8강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10강으로 끝날 건데요. 이제 뭐 막바지로 왔죠? 자, 이번 시간까지가 실제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9강과 10강에서는 자료 구조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쉬워요. 따라서 이번 시간까지가 좀 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고, 그러나 뭐 별로 어려울 거 없죠. 다음 시간 두 강좌는 재미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세 번째 과목 데이터베이스도 끝나갑니다.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 자, 여러분들 이미 이 데이터베이스까지만 정확히 하셔도 합격 점수 60점 나올 겁니다. 예,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보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 과목 데이터 통신 또는 네트워크, 데이터 통신, 정보통신 개론이라고 하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사 보시는 분들은 소프트웨어 공학, 그리고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시스템 분석 및 설계만 공부하시면 돼요. 자,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시스템 분석 및 설계는 굉장히 양이 작고, 여러분 대충 몇 가지 외우면 그대로 변화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쪽은 변형 출제하면 맞출 수가 없다는 걸 인력공단이 알기 때문에 매번 그 문제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개념만 정확히 외우시면 되니까 분량이 상당히 작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과목만 끝나도 여러분 약 한 70%는 다 끝난 거예요. 기운들 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자, 우리 이제 목표 지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분발하셔서 마지막까지 강의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살펴볼 내용은 이제 고급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 분산 데이터베이스. 지겨워요. 이놈의 분산의 개념은 우리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분산 처리 배웠죠? 운영체제에서 분산 운영체제 배웠어요. 분산 데이터베이스 또 나왔어요. 뭐 틀리나요? 똑같아요. 분산 처리나 분산 운영체제나 분산 DB나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분산 데이터베이스, 분산 처리의 개념을 복습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이제 고급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지만 실상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용어들입니다. 인덱스가 뭐고,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하는 게 뭔지, 그 다음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게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의 이해만 하시면 외우실 필요 없어요. 외울 거 많아요. 여러분이 독학으로 공부하신다면 외워야 되지만, 우리는 정확히 개념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구나 하는 것만 딱 알면, 대충 보기를 보면 해당 안 되는 것들을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일부러 굳이 외우실 필요 없다. 그리고 문제풀이해서 문제들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고급 데이터베이스 여러 가지 용어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스템 카탈로그. 자, 시스템 카탈로그는 이제 용어가 비슷한 용어가 있습니다. 정확히 같은 개념이다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통상 같은 걸로 그냥 보시면 돼요. 정보 처리에서는. 자, 우리가 시스템 카탈로그라고도 하고요. 뭐라고도 하냐면요. 데이터 사전이라고도 해요. 데이터 사전. 데이터 딕셔너리, 아시겠죠? 영어로도 나올 수 있어요. 데이터 딕셔너리, 데이터 사전, 그런 이야기로 씁니다. 또는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메타데이터라고도 이야기해요.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하는 거, 카탈로그라고 하는 거 뭐예요? 제품에 대한 간략한 정보들을 이렇게 이쁘게 묶어놓은 게 카탈로그 아니에요, 그죠?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개념만 딱 아시면 돼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면 자동으로 시스템 카탈로그가 생성돼요. 자, DBMS 시스템이, 자,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 DBMS 시스템이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DDL문을 이용해서 크리에이트로 뭐 테이블들 만들고 막 하겠죠? 뭐 크리에이트 테이블, 크리에이트 뷰, 크리에이트 도메인 뭐 이런 걸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뭐가 생성돼요? 시스템 카탈로그가 생성되는 거예요. 자, 이 시스템 카탈로그는 그럼 뭘 하는 거냐면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은 거예요. 항상 있죠? 우리가 운영체제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생성되면 프로세스 제어 블록이라고 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담은 PCB가 생성되죠. 그죠?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을 저장하면 해당 파일에 대한 처리에 관련된 정보를 담은 뭐라 했어요? 파일 디스트리뷰트. 그 다음 뭐라 했어요? 파일 컨트롤 블록. 이게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생성되면 이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여러 정보가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하는 거에 자동 생성돼서 만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들에 대한 정보를 묶었다라고 해서 데이터 사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 딕셔너리. 그리고 데이터들에 대한 또 다른 정보다.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잖아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정보를 담은 데이터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메타데이터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시스템 카탈로그. 자, 뭐예요?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면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를 담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정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데이터 사전, 데이터 딕셔너리. 데이터들에 대한 또 다른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거 왜 만들까? PCB를 왜 만들어요?
프로세스가 생성되면 CPU가 걔를 처리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제어 정보에 대한 걸 가지고 해당 프로세스를 처리하죠. 파일이 생성되면 그 파일을 데이터를 읽어오거나 파일을 읽어올 때 뭐예요? 파일 컨트롤 블록, 다시 말하면 파일 디스크립터를 가지고 뭐예요? 위치 찾고 해가지고 바로바로 찾아오죠. 그러면 해당 DBMS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면 나중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때 좀 더 어떻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시스템 카탈로그를 만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라 했어요? DDL 중에서 크리에이트 문이라는 게 있댔죠. 자, 이쪽으로 와서 하나하나 개념 설명하고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만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크리에이트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죠. 테이블 하나를 만들어 달라. 크리에이트 테이블 내려놓고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 놓고 뭐라 그랬냐면 학생 테이블 하나를 만들어 달라. 그래 놓고 밑에다가 속성명을 쭉 쓰죠. 학생 테이블에 들어갈 속성명은 예를 들어서 뭐 학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물론 생략해 쓸 수 없지만 주민등록번호, 이름이 있고 뭐 등등등 쭉 속성 쭉 써주겠죠. 그래 놓고 뭘 써줘요? 학번이 이 프라이머리 키고, 그죠? 프라이머리 키고, 그 다음에 뭐는 뭐 유니크 대체키로 속성을 지정해주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는 난 널 값이 오면 안 된다. 그래서 난 널 지정해주고, 뭐 등등등 이렇게 해서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테이블을 만든과 동시에 자동으로 뭐가 생성돼요? 시스템 카탈로그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스템 카탈로그에는 무슨 정보가 있어요? 이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대한 이 모든 정보가 어디로 들어가요? 시스템 카탈로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스템 카탈로그를 왜 만드느냐? 나중에 이 학생이란 테이블을 만들고 내가 이제 DML을 가지고, 그죠? 셀렉트문을 이용해서 특정 데이터를 검색하려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내렸어요. 셀렉트 선택해 와라. 무슨 속성을 선택해 오냐면 예를 들어서 성별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와라. 어디에서? from 학생 테이블에서 from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로 가서 성별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와라. 이런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이해되었습니까? 그럼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 실제 이 DML을 실행할 때 곧바로 이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로 가서 일일이 뒤지면 그러면 너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이 명령을 딱 실행하는 순간 DBMS는 뭘 검색해요? 시스템 카탈로그를 딱 검색한단 말이에요. 이 시스템 카탈로그에 바로 이 학생이라고 하는 데이터에 메타데이터가 저장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성별이라고 하는 속성 지금 여기 있어요? 없어요? 물론 여기서 유수가 더 있다고 땡땡땡 쳤지만, 자, 여기까지 있다고 합시다, 속성이. 지금 이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은 학번, 주민등록번호, 이름이란 3개의 속성이 돼 있죠? 근데 성별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학생 테이블에서 성별이라고 하는 속성 값 갖고 와라 그러면 이 명령은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시스템 카탈로그가 뭘 갖고 있는데? 이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이 정보를. 그러니까 곧바로 학생이란 테이블로 직접 접근해서 일일이 안 뒤져도 이 시스템 카탈로그에 저장된 정보를 보면, 아, 이 학생이란 테이블은 요런 속성 3개가 있네. 성별이란 속성 없네? 그러면 그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일일이 뒤지지 않아도 너 임마 명령 잘못 입력했잖아, 자식아 하고 알려주면 되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왜? 빠르게 실행하기 위한 거예요. 좀 더 빠르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들에 대한 모든 정보, 이때 이 정보는 뭐예요? 해당 테이블의 어떤 구성이라든지 해당 테이블의 구성이라든지 또는 접근 권한, 이 테이블을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설정된 사람들의 목록 얘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테이블을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놈이 이런 명령을 내리면 바로 시스템 카탈로그에 있는 접근 권한을 보고 너는 권한 없어 이 자식아 하고 알려주면 되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런 것들, 접근 권한이라든지 등등등 이런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든 요약 정보를 담고 있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데이터 딕셔너리, 데이터 사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들에 대한 또 다른 데이터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메타데이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이해되셨죠? 따라서 DBMS는 빠른 데이터베이스의 처리를 위해서 해당 데이터베이스, 여러 데이터베이스들의 모든 정보들을 묶어서 자동으로 시스템 카탈로그를 생성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용자가 어떠한 명령이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때 해당 DBMS는 시스템 카탈로그에서 정보를 찾아서 빠르게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인덱스 정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인덱스의 개념은 뭐냐면
실제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될 때 페이지 단위로 저장되게 돼 있어요. 해당 데이터가 막 뭐 따로따로 분산돼서 저장되는 게 아니라 페이지별로 묶어서 저장돼요. 정확히 용어가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의 크기가 지정돼 있어요. 자, 해당 데이터가 이따만큼 들어가려면 요만큼 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나누어서 페이지별로 저장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해당 페이지별로 몇 번 트랙에 몇 번 섹터에 물리적으로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 정보들을 갖고 있어요. 차례 정보. 그게 뭐예요? 그게 정확히 인덱스예요. 따라서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할 때 인덱스 정보 어디에 있는데? 시스템 카탈로그에 저장되어 있는 인덱스 정보를 찾아서 해당 데이터로 접근을 하면 빠르단 말이에요. 이해되었습니까?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자, 저장될 데이터 1페이지 이만큼 크기의 데이터 나눈단 말이에요. 이렇게 페이지별로 저장될 데이터들을 페이지별로 구분해서 나눠요. 그래서 페이지 정보, 몇 번 트랙, 몇 번 섹터에 시작되는지 시작 위치 정보.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은 어떠한 대충의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얘가 갖고 있어요. 따라서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 하나를 딱 찾으려고 그럴 때 데이터베이스 저장된 이 안으로 들어와서 일일이 다 뒤져서 찾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차례가 책에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두꺼운 정보처리 기사책 중에서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하는 걸 찾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똑똑하고 뭐 데이터베이스 끝부분에 있다. 그런 걸 알면 금방 찾겠지만 나는 컴퓨터 하나도 모르는 정보처리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그 데이터들 많은 정보처리 기사책, 산업기사책에서 시스템 카탈로그란 용어를 막 뒤져서 찾으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차례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인덱스, 차례를 가서 보면 쫙 보다 보면은, 시스템 카탈로그는 데이터베이스 여기, 몇 페이지에 있네? 바로 찾아가면 되죠? 바로 그렇게 실제 데이터는 페이지별로 저장이 되고요. 이 페이지들에 대한 위치, 저장 위치 정보와 해당 페이지들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간략한 정보. 그게 뭐예요? 차례 정보, 인덱스예요. 인덱스 맨날 똑같잖아요. 우리 운영체제에서 인덱스된 순차 파일. 그죠? 차례라 그랬잖아요.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인덱스 정보가 시스템 카탈로그에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특정 데이터를 검색해서 찾을 때 물리적으로 해당 데이터를 찾아갈 때 일일이 가서 뒤져보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 카탈로그에 저장되어 있는 인덱스 정보를 가지고 해당 데이터를 빠르게 찾아서 그 데이터로 직접 접근해서 빠르게 갖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끝. 정리합니다.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하는 건 바로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DBMS에서 생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들의 구성, 그죠? 그 다음에 테이블들의 어떤 접근 권한이라든지, 그리고 해당 데이터들이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페이지들에 대한 인덱스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등등 이러한 정보들을 갖고 전부 실제로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할 때, 처리할 때 이 시스템 카탈로그 정보를 가지고 DBMS는 빠른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개념 설명 정확히 개념 이해하니까 여러분 할 거 없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내용 하나하나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은 그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내용 쭉쭉 읽기만 하면 됩니다. 자, 시스템 카탈로그의 정의가 뭐래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실제로 읽혀지거나 수정되기 전에 먼저 참조된다. 그죠? 시스템 카탈로그 정보를 먼저 참조해서 찾아가고 수정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카탈로그에 저장된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한다. 데이터들에 대한 데이터란 뜻이에요. 실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또 다른 정보 데이터. 그래서 메타데이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또는 뭐라 그래요? 데이터 딕셔너리라 그래요. 이해되었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시스템 카탈로그 안에 들어간 내용 정보를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나 여러분 그냥 같은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끝났고요. 넘어갑니다. A data dictionary is a file. 데이터 딕셔너리는 하나의 파일이다. That contains. 담고 있답니다. 뭘 담고 있어요? 메타데이터. 자, 메타데이터 정보를 담고 있답니다. 자, 메타데이터는 that is. 뭐냐면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건 data, about data.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데이터. 됐나요? 자, this file, 이 파일은 is consulted before actual data read or modify. 읽혀지거나 수정될 때, 뭐가? 실제 데이터가 읽혀지거나 수정될 때, in the database system.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실제 읽혀지거나 실행될 때 먼저 찾아가게 된다는 의미잖아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전산용어 어려워요? 끝났죠. 자, 시스템 카탈로그의 특징. 아하, 이 훈장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이거 특징 외워요? 읽어보시고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시스템 자체에 관련이 있는 다양한 객체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파일 시스템이다. 왜 파일 시스템이라 그래요? 왜? 파일이 뭔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물리적 객체를 파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시스템 카탈로그는 어디에 저장돼요? 이것도 역시 하드에 저장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데이터베이스도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새로운 정보에 해당하는 이 메타데이터, 이 시스템 카탈로그도 당연히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니까 당연히 파일이죠. 오케이? 자, 분산 시스템에서 카탈로그는 릴레이션, 테이블에 대한 정보, 인덱스 정보, 사용자들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정보 외울 필요 없는 거잖아요. 자, 이런 정보를 포함할 뿐 아니라 위치, 저장되어 있는 위치. 그래서 인덱스에서 인덱스 정보에 보면은 실제 해당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페이지별로 정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단편화, 뭐 독립성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는다. 모든 하여튼 데이터베이스 처리하는 정보를 다 갖고 있다. 그런 소리예요. 외울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 카탈로그 자체도 시스템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 이거 시험 나와요. 일반 사용자도 SQL문에서 시스템 카탈로그를 검색해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일반 사용자도 볼 수 있다. 오케이? 끝났습니다. 넘어갑니다. DBMS가 스스로 만들어요.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순간 자동으로 SQL이 시스템 카탈로그를 다 지가 알아서 만듭니다. 그리고 지가 알아서 활용을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뭐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당연하죠.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대한 모든 내용이 거기 담겨 있죠. 뭐 배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이해되죠? 자, 테이블 정보, 테이블에 대한 정보, 다시 말해 릴레이션에 대한 정보, 인덱스 정보, 찾아가는 페이지 정보, 그죠? 그 다음 뷰 정보, 뷰라고 하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좀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 어떤 우리가 가상 테이블, 그죠? 실제 테이블에서 필요한 것만 쇽쇽쇽 뽑아가지고 사용자에게 실제 보여지는 외부 스키마, 기억나세요? 외부 스키마. 내부 스키마는 실제 물리적으로 저장된 구조고,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것만 쇽쇽쇽 빼와서 사용자가 보고 있잖아요. 외부 스키마. 따라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보게 되는 그 구조가 뭐예요? 그게 외부 스키마라 했잖아요. 그게 뭐다? 뷰라 그랬잖아요. 사용자 뷰. 됐죠? 자, 따라서 이런 뷰에 대한 정보. 이 뷰도 결국 뭐예요? 결국 그것도 테이블이죠. 그러나 가상 테이블이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오케이? 이따가 뷰는 볼 거고요. 자, 어쨌든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 시스템 테이블이다. 그런 소리예요. 그 다음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갱신은 DBMS가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일일이 수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크리에이트 테이블 해갖고 학생 테이블 속성 4개로 만들었는데 내가 모르고 속성 하나 빼먹어서 알터문을 이용해갖고 알터 뭐 학생 애드 해가지고 속성 하나를 넣어줬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 다 되시죠? 알터문에서 add 옵션을 이용해서 속성 하나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자동으로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관련된 시스템 카탈로그의 정보가 어떻게 돼요? 바뀌죠? 4개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가 추가된 5개의 속성으로 구성된다는 걸로 다 정보가 자동으로 바뀐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일일이 시스템 카탈로그의 내용을 수정해줘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시스템 카탈로그는 DBMS가 자동으로 생성하고 사용자가 활용할 때마다 변경된 상황이 있으면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바꿔요. 오케이? 꼭 기억하세요. 자, 뭐 테이블, 뷰, 인덱스 정보 맨 똑같은 얘기죠.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 이런 것들이 시스템 카탈로그에 담겨져 있다. 외울 필요 전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자, 디렉토리. 데이터 디렉토리는 조금 의미가 틀린데 데이터 사전에 수록된 데이터를 실제로 접근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이래요. 이건 시스템만 접근할 수 있어요. 데이터 디렉토리하고 데이터 딕셔너리하고 틀린 거예요. 데이터 디렉토리는 데이터 사전, 데이터 딕셔너리에 수록된 데이터를 접근하는 데 필요한 정보예요. 이거는 사용자가 봐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세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DB가 만들어지면 이 DB에 관련된 시스템 카탈로그가 자동으로 생성되잖아요. 이게 뭐라 그래요? 데이터 딕셔너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메타데이터. 이 메타데이터, 데이터 딕셔너리. 여기에 접근하기 위한 또 다른 정보가 바로 뭐예요? 데이터 디렉토리예요. 따라서 이 시스템 카탈로그나 데이터 딕셔너리나 메타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접근 방법이나 이런 것들 따로 뭐 하는 거? 이거 나한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사용자한테 이건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얘를 갖다가 누가 쓰는데 결과적으로 나는 사용자는 시스템 카탈로그나 데이터 딕셔너리를 볼 수는 있지만 사용자가 실제 사용하는 거랑은 의미가 없죠. 이건 누가 필요한 거예요? 컴퓨터. DBMS가 필요한 거잖아요. DBMS가 뭔가 처리할 때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얘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따라서 얘들을 찾아가기 위한 건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DBMS한테 필요한 거죠. 따라서 이거는 우리 사용자가 볼 필요가 굳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사용자 이거는 봐도 되지만 이거는 볼 필요가 있죠. 내가 이 테이블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권한은 뭐고 이런 거 사용자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SQL문에서 얘를 직접 사용자가 볼 수 있지만 이 시스템 카탈로그나 데이터 딕셔너리에 접근하는 이런 어떤 방법을 수록한 데이터 디렉토리는 사용자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험 문제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가 보다 하세요. 자, 여러분들 데이터 딕셔너리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메타데이터.
자, 혀를 너무 굴렸더니 자,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뭐예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그러니까 뭐 이게 시스템 카탈로그, 데이터 딕셔너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시스템 카탈로그에 저장되는 내용을 말해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자,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라든지 제약 조건, 응용, 권한, 식엽적 계속 나오잖아요. 아까부터 맨 담기는 내용 한마디로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처리하는데 필요한 정보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릴레이션의 구조, 무슨 속성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뭐가 기본 키고, 뭐가 외래 키고, 뭐 크기는 얼마고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제약 조건들, 그죠? 그 다음에 뭐 권한,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정보 갖고 있잖아요. 외우는 거 아니죠? 오케이, 됐어요. 자, 뭐 영어 나네요. 전상 영어. 뭐 many organizations now use data dictionary system. 많은 뭐 조직들이 이 딕셔너리 시스템을 쓴대요. 데이터 딕셔너리를. 데이터 딕션, 데이터 사전 시스템을 쓴대요. 근데 그게 왜 쓰냐면 which are mini DBMS. 그건 바로 작은 하나의 DBMS랍니다. That 어떤 DBMS냐면 manage metadata for a database system.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뭐예요? 관리하기 위한, manage, 관리하기 위한 메타데이터를 갖고 있는 미니 DBMS래잖아요. 그런데 that is data that describes the database structure.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에 대해서 describe, 구성하고 있다, 서술하고 있고요. 뭐가? 그 메타데이터가. 그죠? 그 다음에 constraint, 제약 조건이라든지 또는 뭐 application, 어떤 응용에 관련된 거라든지 and 이거 뭐예요? 권한, 접근 권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담은 그러한 뭐예요? 어디 갔어요? 메타데이터. 그 메타데이터. 그 메타데이터. 그게 바로 뭐예요? 미니 DBMS다 그 소리잖아요. 그럼 미니 DBMS를 뭐라 그래요? 시스템 카탈로그 또는 메타데이터 또는 데이터 딕셔너리. 오케이?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The term used to describe the structure of the primary database. 뭐래요? 무슨 뭐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대한 걸 뭐 서술하는 데는 뭐 쓰이는 용어래요. 서술하는 데 쓰이는 용어, 정의하는 데 쓰이는 용어랍니다. And is stored. 그것은 저장한답니다. 뭘 저장해요? information을 저장해요. 자,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죠? stored information. 정보를 저장한대요. 무슨 정보냐면 in catalog. 카탈로그 다 나왔네. 카탈로그 정보랍니다. 그죠? 꾸며주죠? is called metadata. 메타데이터라고 불리우는 카탈로그 정보를 저장한답니다. 그게 뭐예요? 시스템 카탈로그 또는 메타데이터 또는 데이터 딕셔너리. 됐죠? 끝났습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이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거 개념 정확히 이해하셨죠? 우리가 이제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DDL문, 크리에이트문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거나 또 테이블을 만들거나 뭐 뷰를 만들거나 어떤 스키마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 크리에이트문으로 만들어주면 이 DBMS는 자동으로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하는 메타데이터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사용자가 수정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용자가 뭔가 수정해주면 메타데이터는 자동으로 바뀝니다. 사용자는 메타데이터를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 사용자가 그거 갖고 뭐 활용할 건 없는 거죠. 아, 이런 구조와 이런 권한들이 설정되어 있구나 하는 것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DBMS는 어떠한 동작을 수행할 때 시스템 카탈로그 정보를 읽어가지고 바로바로 해당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특징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배우는 거,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는 PCB, 그죠? 파일에 대한 정보는 FCB 또는 파일 디스크립터.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는 시스템 카탈로그, 메타데이터 또는 뭐 데이터 딕셔너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한 시스템 카탈로그에 저장되는 건 뭐예요? 테이블의 구조라든지, 그죠? 또 어떤 권한에 관련된 거라든지, 제약 조건이라든지. 이해되었습니까? 뭐 저장 위치, 인덱스 정보. 그죠? 그래서 인덱스의 개념까지 여러분께 설명드렸죠. 인덱스라고 하는 건 차례. 그래서 우리가 실제 데이터베이스가 파일로 저장될 때는 페이지라는 단위로 잘려서 저장됩니다. 그 해당 페이지들이 어디에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지, 저장 위치라든지, 그 페이지 내에 담겨져 있는 간단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인덱스 정보예요. 그러한 인덱스 정보가 시스템 카탈로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를 접근하거나 할 때 인덱스 정보를 참조해서, 다시 말하면 시스템 카탈로그 안에 있는 인덱스 정보를 참조해서 해당 데이터를 접근하기 때문에 DBMS는 빠르게 데이터를 검색하고 찾아내고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자, 유수 혼자 실컷 떠든 거 아니죠? 이해되셨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뷰 들어갑니다. 뷰는 다 배웠어요. 유수가 2강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자, 뷰! 딱 떠오르는 거 뭐예요? 가상 테이블이에요. 아시겠죠? 실제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이 아니다. 유수가 설명드렸죠. 절대 아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쇽쇽쇽 빼가지고 사용자한테 보여주게 설계를 해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비디오 가게 아저씨가 비디오 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달라 그러면 필요한 요소들 다 입력받게 한 다음에 저장돼서 그 아저씨가 뭘 보기를 누르면 그
중에서 그 아저씨가 봐야 될 정보들만 싹싹 빼가지고 이쁘게 만들어서 그 정보들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뷰예요, 뷰. 그러면 그런 테이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실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죠?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것만 뽑아갖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사용자는 마치 그러한 테이블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가상 테이블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맨날 나오는 게 그거예요. 뷰는 실제 테이블이다. 아니에요. 뷰는 가상 테이블이에요. 그죠? 사용자에게 임의로 보여지는 테이블이에요. 따라서 응용 프로그래머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사용자들한테 미리 보여줘야 될 것들을 다 선별해서 뷰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뷰를 이쁘게 볼 수 있게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이쁘게 보여주면 그 비디오 가게 주인 아저씨는 딱 보고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나 하지만 실제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없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것만 뽑아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의 테이블에서 필요한 것만 뽑아올 수도 있는 거고 2개의 테이블에서 섞어갖고 필요한 거 뽑아올 수도 있는 거고 3개의 테이블에서 뽑아올 수도 있는 거고 이해되셨습니까? 하나 이상의 실제 테이블에서 만들어지는 가상 테이블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이 강에서 실제 무슨 개념인지 설명드렸고 여러분이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됐어요.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된 가상 테이블이다. 중요 표시하시고 별표 막 때리시고 자, 뷰를 이용한 또 다른 뷰를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뷰 하나에서 뷰에서 또 그 중에 또 필요한 거 골라서 또 뷰를 만들 수 있어요. 아시겠죠? 뷰를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그 뷰에서 또 셀렉트 해가지고 필요한 것만 셀렉트해서 필요한 속성들만 가지고 또 새로운 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뷰는 테이블과 동일합니다. create view 명령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create table, create view, create domain, create index 뭐 다 create 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뷰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뷰는 가상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꼭 기억하시고 별표 대빵 많이 붙이시고 그 다음 뭐냐면 이거예요. 5번 삽입, 갱신, 삭제, 연산에는 제약이 따른다. 다시 말하면 할 수는 있으나 제약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뷰를 이용해서 삽입이나 삭제, 갱신, 연산은 자유로이 수행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뷰는 실제 테이블에서 필요한 것만 뽑아주는 거기 때문에 삽입, 갱신, 삭제, 연산은 제약을 받아요. 필요한 테이블에서 뽑아가지고 이놈 갖고 왔는데 여기다가 뭔가를 또 삽입하면 잘못돼서 이게 실제 테이블로 안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왜? 자, 보세요. 왜 그런지 설명 이유를 알면 간단한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는데 말이죠. 자, 이제 우리 SQL 문으로 하자고요. 자, create 이래놓고 테이블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 하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속성들이 뭐가 들어갔냐면 예를 들어서 학번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 뭐 주소가 필요하답니다. 성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름이 필요하답니다. 그 다음에 학과가 필요하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내가 이 create 테이블 갖고 만들어줄 때 학번이라고 하는 거는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라고 하는 속성은 예를 들어서 난널이라고 지정을 해줬어요. 자, 이렇게 지정해주고 create 테이블 하나 끝났다고 예를 들어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create view라고 하는 뷰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create view 뷰를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그래놓고 뷰의 이름을 갖다가 뭐 수강생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예를 들어보세요. 그래놓고 지금 이 테이블에는 이렇게 2, 4, 5개의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뷰에서 보여질 속성은 예를 들어서 학번이라고 하는 속성하고 주소라는 속성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학과라는 이런 속성만 뽑아서 보여주겠어요. 그럼 실제 이런 테이블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 테이블에서 필요한 학번하고 주소하고 학과라고 하는 요놈만 쏙 빼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모양으로 사용자는 실제 그 데이터, 3개의 속성을 가진 이런 데이터로 데이터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다가 사용자가 여기다가 데이터를 여기다 입력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학번 데이터, 주소 데이터, 학과 데이터를 여기다가 입력을 할 텐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럼 그 사람이 입력한 데이터를 실제 테이블에서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실제 테이블로 갖다 넣을 건데 그러면 학번의 데이터 하나 들어오고 주소의 데이터 들어오고 학과의 데이터 들어오는데 뭐라 그랬어요? 이름은 난널이라고 지정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입력을 해버리면 이름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이름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름은 널 값이 오면 안 된다고 설정을 해줘버렸는데 이 뷰에서 3개의 속성으로 이렇게 값을 입력하고 저장 명령을 내려버리면 그게 실제 테이블에 저장돼야 되는데 그럼 이 테이블로 들어와 저장돼야 되는데 성별 입력 안 되고 이름 입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별은 난널 지정이 안 됐으니까 상관이 없다 치더라도 분명히 이 테이블을 설계할 때 이름은 난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리 오면 안 된다. 근데 여기 이름 넣어버렸네? 그럼 입력 동작 수행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아, 이해를 하니까 간단하구나. 그죠? 따라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뷰를 통해서 삽입, 삭제, 수정이 마음대로 자유로이 수행된다. 맞아요? 틀려요? 될 수도 있죠? 만약에 이런 지정 안 해져 있다면 그냥 요 세 개 정보만 이렇게 넣어도 상관은 없겠죠? 실제 테이블에 저장돼도. 그런데 지금 여기서 분명히 이름은 낱널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이름 안 넣었잖아요. 이름 없잖아요. 여기는 뷰에는. 그러면 입력 수행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끝났어요. 자, 따라서 이런 삽입이나 갱신이나 삭제 연산을 수행할 때 제약이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나오냐면 자유로이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해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실질적인 정보 처리 강의를 듣고 계신 겁니다. 강좌들 가보면 다 뭐래요? 외우래요. 삽입, 삭제, 갱신 수행 안 된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외우세요. 그러면 사용자들은 왜 그래? 아무리 가산점을 위해서 강의하고 있지만 최소한 정보처리 강사로서의 자존심은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런지 이런 건 설명해서 여러분이 적어도 이해하게 하는 게 그죠? 정보처리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냥 잘 나옵니다. 외우세요. 그죠? 뭔가 잘못된 거죠? 자, 이해하셨죠? 됐어요. 자, 논리적 데이터에 대한 독립성은 보장됩니다. 사용자에게 접근이 허용된 자료만을 제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테이블이다. 그래서 이 뷰를 사용하면 또 뭐 하나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보안에 용이하다는 게 있어요. 보안에 용이하다. 왜? 실제 테이블에서 수정되면 안 되는 중요한 속성들을 빼버리고 사용자들에게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그 중요한 속성들은 사용자가 뷰를 통해서 건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다? 보안에 용이하다. 보여주면 안 되는 거. 실제 테이블은 이렇게 5개의 속성으로 돼 있는데 이 5개의 속성 중에서 이놈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보면 안 돼요. 그죠? 막 보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쏙 빼버리고 나머지 속성들만 가지고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안 보여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뷰는 뭐에 용이하다? 보안에 용이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뷰에 대한 정의만 정확히 이해하고 이런 내용들만 정확히 이해하면 시험 문제 틀릴 거 전혀 없는 거예요. 아, 뷰는 실제 테이블이 아니라 가상 테이블이다. 아, 그러니까 당연히 뷰에서 삽입, 갱신, 삭제 동작은 할 수는 있지만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제약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 뷰를 이용하게 되면 어떤 보안의 장점을 갖게 된다는 소리예요. 보여주지 말아야 될 중요한 속성의 데이터들은 빼고 보여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됐어요. 바로 뷰의 장점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자, 논리적 데이터의 독립성을 제공합니다. 필요 없는 이야기고 접근 제어를 통한 보안을 제공한다. 이런 보안이 좋다 말이에요. 사용자의 데이터 관리를 간단하게 해주고 여러 사용자의 상이한 응용이나 요구를 편리하게 지원하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숨겨진 데이터를 위한 자동 보안 제공. 이 이야기예요. 숨겨진 데이터, 중요한 데이터를 숨겨버려가지고 뷰에 넣지 않으면 자동 보안이 제공된다. 그래서 보안에 용이하다. 맞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3가지만 기억합니다. 뷰는 가상 테이블이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뷰에서는 삽입이나 삭제나 수정이 가능은 하나 제약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뷰를 이용하면 보안에 이점이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 사실만 딱 기억하시면 뷰에서는 틀릴 게 없어요. 됐죠? 넘어갑니다. 자, 트랜잭션으로 넘어갑니다. 자, 트랜잭션도 개념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용어는 DB에서 좀 추상적인 용어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간단한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하나의 연산이 수행되는 그 연산을 뭐라 그래요? 트랜잭션이라 그래요. 와닿지가 않죠? 자, 유수가 설명드릴게요. 트랜잭션은 또 다른 말로 거래라는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현금 지급기를 가서 내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합니다. 그러면 현금 지급기에 그 은행 고객들 데이터베이스에 계좌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죠? 그 계좌 데이터베이스에 내 데이터, 유수 데이터에 10억 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10억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자, 10억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내가 5억을 인출했습니다. 그럼 하나의 연산이 수행됐겠죠? 그죠? 해당 10억이라는 데이터에서 마이너스 5억이 돼서 남는 돈은 5억이라고 하는 값이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그러한 하나의 거래가 이루어졌죠? 그럴 때 뭐가 발생했다 그래요? 트랜잭션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쉽게 얘기해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삽입 동작이 일어나거나 수정 동작이 일어나거나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삭제 동작이 일어나거나 이런 동작 하나가 수행될 때 그걸 이제 말을 바꾸면 이러한 연산 하나가 수행될 때 뭐가 발생했다 그래요? 트랜잭션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트랜잭션은 해당 데이터베이스와 뭔가 하나의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하나의 트랜잭션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내가 가서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빼오면 해당 잔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트랜잭션이 연산이 하나 수행된 거죠. 하나의 거래가 이루어졌죠. 내가 돈을 입금하면은 5억 원을 또 입금했습니다. 그러면은 5억 원이 추가되는 연산 수행됐죠. 다시 말하면 5억 원을 추가 입금한 거래가 하나 성립됐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트랜잭션 하나가 성립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케이? 실기에서도 트랜잭션 용어 나옵니다. 자, 트랜잭션의 정의, a collection of operation, 명령의 집합이랍니다. that performs a single logical function in a database application. 자,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logical function, 어떤 논리적인 기능을 갖는 그런 어떤 수행하는 명령들의 집합이랍니다. 쓸모없는 거예요. 연산의 집합이에요. 연산의 집합. 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복구 및 병행 시행 시 처리되는 논리적 작업의 단위예요. 논리적 작업의 단위. 자, 유수가 설명드린 그 개념을 생각하시면 정확한 겁니다. 어떤 연산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가해지는 연산이 하나 수행됐을 때 트랜잭션이 하나 수행됐다. 하나의 거래가 일어났다. 데이터베이스에 어떠한 수정이나 삽입이나 삭제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끝났어요. 자, an application or series of action. 어떤 활동의 어떤 시리즈나 어떤 동작을 말한다. 활동을 말한다. carried out. 수행된다는 이야기죠. by a single user. 한 사람의 유저에게. or application. 사용자나 또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행되는 동작이랍니다. which accesses. 뭐예요? 접근하는. or change. 바꾸는. 변경하는. 그죠? 접근해서 입력이나 삭제할 거고 또는 change, 업데이트, 수정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the content of the database,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갖다가 컨텐츠를 change, 변경해 주거나 또는 접근해서 뭔가 새로운 데이터를 넣고 삭제하거나 뭐 이런 것들. 바로 뭐예요? 데이터베이스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걸 뭐라 그래요? 트랜잭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었죠?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트랜잭션의 속성.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보세요, 이거. 특히 기사에서 많이 나왔네. 자, 반드시 외우고 가셔야 돼요. 원자성. 이게 뭔지 설명드릴 거예요. 일관성. 그 다음, 독립성. 그 다음, 영속성. 자, 이것도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이렇게 외우세요. 우리의 독립기념일인 3.1절은 영원하리라. 아하! 이렇게 외우세요. 아우, 유치해라. 이거 너무 잘 나와요. 근데 맨날 여러분 틀린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유관순 누나가, 그죠? 그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그 총을 맞고, 그죠? 우리 이승복 진짜예요? 나는 콩사탕이 싫어요. 뭐 그랬던, 아시죠? 우리의 그 3.1절. 그렇게 해서 우리 독립을 얻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우리의 독립기념일인 3.1절은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오케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뭐라고요? 우리의 독립기념일인 3.1절은 영원할 거예요. 그쵸? 됐습니다. 끝났어요. 자, 일단 그렇게 외우시고. 자, 그러면 이쪽에 와서 또 외워볼까요? 또 여러분들 또 못 외웠을 수 있으니까 또 복습을 해야죠. 이번 시간에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뭘 또 나머지 복습하고 뭐 그럴 필요 전혀 없지요. 자, 뭐라고요? 또 시험장에서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의 독립기념일인 3.1절은 3.1절은 독립기념일 3.1절은 뭐예요? 영원하다고요. 자, 그럼 이제 붙이면 되는 거예요. 독립성. 이름 뭐겠어요? 맨날 배우는 거. 일관성, consistency. 그 다음에 영은 뭐겠어요? 영원 아니에요, 영원. 그죠? 영원이란다. 영원이고, 영은 뭐예요? 영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원은 원자성이에요. 자, 외우실 수 있겠죠? 우리의 독립기념일인 3.1절은 영원하리라.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뭘 말하는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자성. 영어로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 완전하게 수행되지 않으면 전혀 수행되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조금 수행되는 일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앞서 우리 DCL을 배웠잖아요. DCL 중에서 뭐가 있었어요? 롤백 명령이 있었죠? 롤백이라고 하는 게 뭐라 했어요? 하나의 처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으면 완전히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된다. 그게 롤백이죠? 바로 그 이야기예요. all or nothing. 다 바뀌면, 완전 수행되면 commit. 수행돼서 값이 바뀌는 거고, 아니면 아예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변화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원래 값으로 롤백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뭐예요? 원자성이라고 하는 특징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일관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트랜잭션의 실행은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자, 어떤 트랜잭션이 일어났는데 해당 데이터가 여기의 데이터와 여기의 데이터가 서로 틀려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주소가 예를 들어 회원 정보가
뭐 고객이라는 데에도 있고 고객이라는 테이블에도 회원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주소가 들어가 있어요. 유수의 주소가 거기 들어가 있고 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테이블에도 또 유수의 회원들의 정보가 들어가 있다고 예를 들어봐요. 예를 들어 VIP 회원이라고 하는 걸 따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관리한다고 예를 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회원에도 유수가 있고 VIP 회원에도 유수의 정보가 있는데 이 회원 정보에서 유수의 주소를 갖다가 바꿨단 말이에요. 주소가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유수의 주소를 바꿔줬는데 이쪽도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아예 설계를 할 때 자동으로 VIP 회원의 유수 주소도 자동으로 바뀌게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 주소 바꿔버리면 얘하고 주소가 틀려지죠? 뭐가 깨졌다? 일관성이 깨진 거죠. 똑같은 유수인데 여기는 서울로 돼 있고 여기는 부산으로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관되지 못하잖아요. 됐어요? 따라서 DB를 아예 설계할 때는 그럴 경우에 이쪽에서 데이터의 수정이 가해지면 저쪽에도 수정이 자동으로 가해지게 그걸 이제 트리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실기에서 트리거의 개념을 배울 거예요. 따라서 그런 성질을 뭐라 그래요? 일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트랜잭션이 하나 일어났을 때는 하나의 트랜잭션이 일어나서 이쪽에 변화가 생기면 연관된 이쪽의 데이터도 자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일관성의 특징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독립성, 격리성. 근데 시험 문제에 이게 맨날 답을 하나요? 이게 유수가 답도 맨날 알려주잖아요. 친절한 유수씨. 독립성을 격리성이라 그래서 아이솔레이션 이 영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독립성. 이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참 유치합니다. 이게 그냥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솔레이션을 정확히 번역하면 격리성. 근데 이제 그걸 또 의역하면 독립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독립, 인디펜던시. 인디펜던시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뭐 인디펜던스 데이 미국의 독립기념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독립하다라는 뜻의 인디펜던스를 써가지고 이걸로 영어 문제 맨날 답으로 나와요. 아시겠죠? 그냥 외워두세요. 인디펜던시는 아니다. 이해되셨어요? 뭐라고요? 아이솔레이션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시험 문제 맨날 이렇게 나와요. 독립성. 그럼 분명히 인디펜던스 하면 독립성 맞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용어의 정의가 아이솔레이션, 격리성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이상하게 번역하다 보니까 독립성이라는 번역은 되지만 그러나 이건 아니란 소리예요. 왜 그러냐? 딴지 걸면 뭐 할 말 없어요. 그냥 용어가 이렇게 정의돼 있으니까 이 용어로 그냥 쓰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 격리성은 무슨 소리냐면 임의의 트랜잭션은 동시에 수행되는 다른 트랜잭션에 방해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유수의 계좌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유수의 계좌가 있는데 이거 뭐하고 같은 거예요? 운영체제에서 배웠던 상호 배제 원칙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유수의 계좌가 있단 말이에요. 유수 계좌. 자, 유수 계좌에 잔액이라고 하는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수 부자잖아요. 10억이 있어요. 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10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현금 지급기에 가가지고 5억을 갖다가 여기다 넣는단 말이에요, 지금. 5억을 갖다 입금을 한단 말이에요, 입금. 그럼 입금이라고 하는 하나의 트랜잭션이 발생하죠? 그죠? 10억에 5억이 플러스 되는 연산 하나가 수행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처리하고 있었는데 유수가 이렇게 해서 다 끝났어요. 이제 유수의 비밀번호만 딱 입력하고 그럼 이제 완료가 돼야 되는데 이걸 처리하는 중간에 어떤 사람이 또 여기다가 입금을 또 했어요. 고맙게도 유수 불쌍하다고 또 10억을 또 어떤 사람이 입금해줬네?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얘가 먼저 지금 이 트랜잭션 하나가 수행될 때는 이 트랜잭션은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 트랜잭션이 완료될 때까지 얘는 잠깐 뭐 해야 돼요? 대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억에 5억이 추가 입금 모두 끝나서 하나의 트랜잭션이 완료돼서 커미트가 돼버려서 10억이 이제 15억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하나의 트랜잭션 끝나고 나서야 이 연산이 수행된다. 그 소리예요. 동시에 얘는 5억 입금했는데 얘는 또 이쪽에다 물론 여기다 입금 둘 다 입금하는 거니까 큰 상관 없겠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뭐 얘가 출금을 한다고 해봐요. 내가 출금 5억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10억을 넣고 이게 막 뒤죽박죽이 돼버리면 해당 데이터가 무결성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의 트랜잭션이 실행될 때는 다른 트랜잭션이 이 트랜잭션을 간섭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격리성이에요. 격리성. 하나가 딱 실행되면 얘는 다른 트랜잭션은 격리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뭐하고 똑같다고요? 상호 배제 원칙하고 똑같잖아요. 하나의 자원을 하나의 프로세스가 쓰고 있으면 다른 프로세스가 얘를 마구잡이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뮤추얼 익스클루전 아니에요. 오케이? 그게 바로 뭐다? 격리성. 그다음 영속성.
트랜잭션이 수행되고 나면 그 결과는 영속적이어야 된다. 그 결과값을 유지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언제까지? 다음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까지. 이해되었습니까? 하나의 트랜잭션이 발생돼서 커미트가 돼가지고 결과값이 바뀌면 다음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까지는 연속적으로 그 값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었습니까? 자, 의미 이해되셨죠? 원자성, 수행이 완료되지 않으면 일부라도 수행되면 안 된다. 완전히 롤백 시켜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all or nothing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일관성. 자, 트랜잭션이 일어나면 반드시 일관성이 유지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의 트랜잭션이 발생했는데 이쪽 정보가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똑같은 정보면 연결된 정보까지 자동으로 바뀌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트리거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 실기에서 배울 거예요. 이쪽에서 내 주소를 바꾸면 자동으로 이쪽 연결된 내 주소도 다른 테이블에 있으면 자동으로 바뀌게 설계를 해줘야 돼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걸 트리거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 다음 독립성. 뭐예요? 하나의 트랜잭션이 수행될 때는 상호 배제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트랜잭션이 얘를 간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의 트랜잭션이 끝나고 나면 그 값을 유지해야 돼요. 연속성. 그리고 나서 다른 트랜잭션이 발생하면 그때 또 값이 바뀌고 또 연속되고. 이해되었습니까? 자, 따라서 의미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외우셔야 되겠죠. 뭐라고요? 우리의 독립기념 1인 3.1절은 영원하리라. 자, 됐죠? 우리의 독립기념일인 독립성, 3.1절은 일관성, 영원하리라, 영속성, 그 다음 뭐라고요? 원자성.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중에서 독립성을 주의하시라고요. 독립성, 정리성, 그럼 맞아요. 아이솔레이션, 그럼 맞아요. 인디펜던시, 이게 아니에요. 맨날 시험 문제 이거 정답 나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갑니다. 트랜잭션의 특징. 이거 목 아파라. 자, 트랜잭션은 작업의 논리적 단위이다. 하나의 트랜잭션은 커미트 되거나 또는 롤백 되어야 된다. 저 특성이 뭐예요? 이 특성이 뭐예요? 자, 옆에다 써두시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되려면 되고 안 되려면 안 되라. 이게 뭡니까? 아까 여기서 봤잖아요. 원자성이잖아요. 맨 위에. 그죠? all or nothing이에요. 되면 되고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아니면 도입니다. 따라서 이걸 뭐라 그래요? 원자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트랜잭션은 일반적으로 회복의 단위가 된다. 필요 없고요. 넘어가셔도 돼요. 자, 트랜잭션의 단위. 연산 안 배웠어요. 커미트, 롤백 배웠죠? 커미트. 작업이 완전히 수행되면 이제 값의 변화가 일어나는 허용 명령, 커미트예요. 자, 중간에 뭔가 잘못되었을 때 원래 값으로 환원시켜라. 롤백입니다. 끝. 자, 이 커미트나 롤백은 데이터 제어, DCL이죠.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트랜잭션은 실행 시작해서 활동하죠. 부분 완료. 그럼 완료가 되는 거고 실패가 되면 롤백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커미트, 롤백.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 자, 뭐 활동이 있고 부분 완료가 있고 철회가 있다. 뭐 읽어보시고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실패가 있고 뭐 완료가 있고 뭐 트랜잭션 파일. 이런 거래가 일어나는 트랜잭션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걸 트랜잭션 파일이라 그래요. 자, 마스터 파일에 기록된 정보 내용을 변경하거나 참조할 경우 일정한 일시적인 성격을 지닌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파일. 트랜잭션 파일이라 그래요. 아무 필요 없는 거고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뭐 정리했어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용어들, 인덱스가 뭐고, 시스템 카탈로그가 뭐고, 그 다음에 사용자 뷰가 뭐고, 그 다음 트랜잭션이 뭔지, 이런 거 봤죠? 자, 이제 여러분들과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보안의 개요. 무결성 권한 있는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죠? 권한이 없는 사람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보안이죠, 그죠? 권한이 없는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자, 보안의 특성. 보안을 위한 데이터 단위는 테이블 전체로부터 특정 테이블의 특정 행과 열 따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테이블 전체를 보호하는 걸 수도 있고 일부 테이블의 일부를 보호하는 걸 수도 있다. 뭐 그런 소리예요. 각 사용자는 뭐 서로 다른 객체에 대해 서로 다른 권한을 갖는다. 뭐 밑에 보면 더 나오죠? 아무 필요 없어요. 병행 제어. 병행 제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병행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함께 수행한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분산 DB의 원리죠. 데이터베이스를 나 혼자 쓸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쓰잖아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웹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야후 데이터베이스, 그 야후의 데이터베이스를 전국의 사용자들이 막 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요구들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것들을 갖다가 다 수행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병행 제어예요. 병행 제어 왜 하느냐? 왜 병행해서 제어를 하느냐? 데이터베이스의 공유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 사람이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동시에 쓸 수 있게. 그죠? 그 다음, 시스템 활용을 최적화하고 응답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병행 제어라고 하는 기법을 쓴다. 아무 필요 없는 거고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뭐 병행 제어 기법에 의한 거 이런 것들, 뭐 갱신 분실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돌발 문제예요. 따라서 일부러 맞추시려고 이런 것까지 다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넘어가도 좋습니다.
자, 로킹이라고 하는 의미 하나만 그냥 기억해 주세요. 이게 상호 배제 원칙하고 똑같은 거예요. 데이터 접근을 베타적으로 만들어서 병행 제어를 하는 방법. 하나의 트랜잭션이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동안 다른 트랜잭션이 항목을 액세스할 수 없도록 한다. 아까 뭐였어요, 이게? 이게 뭐였어요? 응? 아까에서 무슨 성이었어요? 자, 우리 네 가지 또 외워봅시다. 뭐라고요? 우리의 독립기념일인 독립성. 3.1절은 일관성.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영속성. 영원하리라. 원자성. 그 중에 이 특징이 뭐예요? 하나의 트랜잭션이 데이터를 액세스하면 다른 트랜잭션은 접근할 수 없다. 뭐예요? 독립성 아니에요. 또는 격리성. 또는 뭐라고요? 아이솔레이션. 됐어요? 따라서 이런 성질을 갖는 거. 이걸 이제 뭐라 그래요? 병행제어에서 로킹이라 그래요. 로킹. 하나 들어가면 잠궈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상호배제에서 되드락. 그죠? 상호배제. 문 잠궈서 나는 환장하죠. 그러나 문이 잠겨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프로세스는 자원을 맘 놓고 쓸 수 있죠. 그건 록이잖아요. 록. 그러니까 로킹이에요. 로킹. 왜 이렇게 없는 거예요? 잠궈버리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 다른 놈이 지금 우리 뭐 보고 있는 거예요? 병행제어 보고 있잖아요. 야후의 데이터를 갖다가 지금 막 전국의 사용자들이 쓰는데 똑같은 요 데이터를 여러 사람이 막 그냥 뭔가 실행 요구를 하면 하나 먼저 얘를 실행하고 있는 트랜잭션이 발생했을 때는 다른 트랜잭션들은 대기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로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그냥 보시고 밑에 필요 없어요. 회복, 뭐 장애 종류 전혀 필요 없습니다. 회복 기법 전혀 필요 없어요. 자, 분산 DB로 들어갑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 뭐 분산 데이터베이스 뻔한 거죠. 데이터베이스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나누어서 분산시켜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죠? 통신을 이용해서 나누어서 데이터베이스를 나누어서 처리하는 개념이죠. 항상 혼자 하는 것보단 나눠 하는 게 좋으니까 분산 처리 배웠고 분산 OS 배웠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도 분산시키면 그게 분산 데이터베이스죠. 그죠? 그래서 뭐 수평 분할 어쩌고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분산 데이터베이스가 뭔지만 아시면 돼요. 그다음 분산 데이터베이스 구성 요소 그런가 보다 하세요. 분산 처리기. 분산된 데이터베이스 뭐가 어느 컴퓨터들에 분산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처리기고요. 분산 데이터베이스 실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있어야 되고 통신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통신에 의해서 여러 서버들로 데이터베이스를 분산시켜서 처리하는 거니까. 됐죠? 그런가 보다 하세요. 외울 거 아니에요.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목표. 우리 운영체제에서 분산 OS에서 위치 투명성 배웠죠? 그죠? 복제 투명성 배웠고 뭐 그런 거 배웠잖아요. 여기서도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뭐예요? 위치 투명성. 이게 뭐예요? 어디에 있는지 꼭 물리적으로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도 되죠? 그거예요. 자,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곳을 알 필요 없이 쓴다. 이거 새로 배우는 내용이에요? 아니잖아요. 분산 OS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죠? 위치 투명성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병행 투명성, 장애 투명성 전혀 필요 없어요.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장점, 대빵 좋지 뭐. 나눠서 처리하면 빠르고 다 좋은데 그럼 이거 다 외워요? 필요 없는 거죠. 뭐가 안 좋아요? 분산 데이터베이스, 분산 OS 똑같은 거예요. 분산시켜 놓으면 항상 뭐가 문제가 돼요? 모아놓는 것보다 나눠놔 버리면 보안이 문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보안이 안 좋단 말이에요, 이게. 그쵸?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 보안이 문제가 되고, 또 뭐가 문제가 돼요? 복잡해져 버리잖아요. 분산 데이터베이스 개발하기가 쉬워요? 아니죠? 따라서 개발이 어렵다, 복잡해진다. 됐어요? 이거 외우시면 끝이에요. 이거 뭘 외워요? 뭐, 지역자치성이 높고, 효용성, 융통성도 좋고, 뭐, 시스템 확장이 용이하고, 신뢰성, 가용성도 높고, 다 분산 OS에서 다 봤죠? 뭐 특정한 사이트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사이트에서 돌려서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뢰성이 좋다는 이야기고 데이터의 공유성 확장이 좋고 질의 처리 시간도 단축되고 뭐 대빵 좋대네. 이걸 어떻게 배워 이거를. 그럼 맨날 정답 나오는 거 뭐예요?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보안이 용이해진다. 틀린 거고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기에는 개발하기가 편리하다. 단순하다. 틀린 거고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분산돼서 하려면. 오케이? 끝났어요.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단점, 이걸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처리 비용 증가, 당연히 비싸지겠죠. 복잡하니까. 그 다음, 뭐예요? 일관성 유지가 용이하다. 뭐 단점? 이거 복잡하다요. 자료의 중앙 통제시죠. 중앙 통제시는 그렇죠. 자, 미들웨어라고 하는 거. 미들웨어는 뭐냐면 뭐 코브라 같은 걸 말하는 건데, 뭐 이런 춤추는 코브라가 아니고 코브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앞서 우리가 1강에서 말씀드렸지만 DBMS 시스템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끼리 뭔가 데이터베이스를 넘겨줄 때 이때 중간적 역할을 하는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미들웨어라 그래요. 이해되었습니까?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서로 데이터를 교류하기 위해서 중간에서 어떤 변환 작업을 수행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미들웨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뭐라 그래요? 복잡한 이기종 환경에서 서로 다른 기종의 DBMS가 어떤 뭔가를 갖다가 서로 주고받을 때 중간자적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미들, 사이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미들웨어라 그래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ODBC, 이거 뭐예요? 객체 지향형, 데이터베이스를 말하죠? 그래서, 뭐예요? 분산 환경에서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미들웨어래요. 그런가 보다 하고 전혀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분산 데이터베이스까지, 뭐 설계도 나왔고, 전혀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산 데이터베이스까지 고급 데이터베이스 기능과 분산 데이터베이스 우리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어려운 내용 없었죠? 자, 고급 데이터베이스 기능에서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한 정의만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서 8강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